상담원이 업체 직원에게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을 본 순간 업체를 박살낸 홈쇼핑 사장님 이정호는 오랜만에 직접 현장을 찾았다. 홈쇼핑 고객 상담센터는 늘 숫자와 통계로만 보고받는 곳이었다. 응대율 98%, 클레임 전월 대비 15% 감소, 고객 만족도 상승세 유지. 보고서만 보면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다. 매달 올라오는 엑셀 파일 속 그래프들은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담당 임원은 늘 같은 멘트를 반복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나이가 들수록 숫자보다 사람의 얼굴이 궁금해졌다. 60대 중반을 넘기면서 그는 깨달았다.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숫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오늘은 예고 없이 센터를 찾았다. 비서실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저 운전기사에게 상담센터 좀 들러보자고 말했을 뿐이었다. 센터는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 건물 3층에 있었다. 외주 업체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5년 전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아웃소싱을 결정했을 때 정우는 재무팀의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었다. 연간 20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율적 인력 운용, 유연한 계약 관리. 그때는 그게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다. 정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동안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큰 소리였다. 화난 사람의 목소리. 그는 걸음을 늦췄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센터 안이 훤히 보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줄지어 앉은 상담원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는 사람들의 뒷모습. 그리고 그는 그 장면을 봤다. 센터 한쪽 구석, 파티션으로 나뉜 작은 공간에서 한 상담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헤드셋을 목에 걸친 채 양손으로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상대는 외주 업체 직원이었다. 40대 남성으로 양복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친 채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허리춤을 짚고 있었다. 내가 누차 말했죠? 계약은 우리가 갑입니다. 당신네가 을이고. 이해 안 돼요? 상담원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고객 클레임이 왜 우리 탓이 돼요? 상품 설명 똑바로 안 한 게 당신 잘못이잖아요.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매뉴얼대로 설명했는데. 매뉴얼?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매뉴얼대로 했으면 클레임이 왜 들어와요? 고객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이 제대로 안 한 거죠. 인정하세요. 상담원의 어깨가 떨렸다. 정우는 유리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다. 지금 들어가면 상황은 끝난다. 업체 직원은 사과할 것이고 상담원은 일어설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처음인지 아니면 일상인지.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복도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제대로. 상담원이 고개를 더 숙였다. 이마가 거의 무릎에 닿을 듯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섞여 있었다. 업체 직원은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상담원에게 보이며 말했다. 여기 봐요. 이번 달 당신 평가 점수 시등급이에요. 2달 연속 시등급이면 뭐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죠? 계약. 해지 검토 대상이. 맞아요. 검토 대상.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잘릴 위기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침묵이 흘렀다. 상담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대답 안 해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한다고요? 남자가 비웃듯 웃었다. 어떻게 더 잘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상담원은 말문이 막혔다. 떨리는 입술로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말하라고요. 저는 뭐예요? 할 말 없으면 무릎 꿇고 있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남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상담원이 다급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그 고객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시간에라도 설득해 보겠습니다. 업체 직원이 다시 돌아섰다. 개인 시간에? 그가 팔짱을 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 실수니까 당신이 책임지는 거죠. 근무 시간에 처리했다가 또 효율 떨어지면 어쩌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남자가 서류 몇 장을 상담원 앞에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내일까지 처리 방안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세요. 양식은 공유 폴더에 있으니까 찾아서 쓰면 돼요. 제대로 못 쓰면 인사팀의 계약 해지건에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며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추가 근무 가능해요? 토요일은? 왜요? 안 돼요? 아이가 있어서. 아이. 남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이 있는 건 입사할 때 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유로 근무 거부하면 곤란한데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은 제가 봐야 해서. 그럼 다른 사람 구해요. 아니면 애 맡기든지. 회사 일이 우선 아니에요? 상담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고개만 끄덕였다. 남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 업체 이미지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해요. 당신 하나 때문에 전체 계약 날아가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잘리는 거예요. 알죠? 그 말이 끝나고 남자가 돌아섰다. 정우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다. 업체 직원이 유리문을 열고 나와 반대편 복도로 사라졌다. 정우는 다시 유리문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상담원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서류를 줍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를 집으려다가 놓치고 다시 집었다.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무릎을 폈다. 일어서는 동작이 힘겨워 보였다. 무릎을 꿇고 있던 시간이 꽤 길었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헤드셋을 다시 썼다.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울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옆자리 동료들은 각자의 전화응대에 집중한 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다. 정호의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였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부끄러움도 섞여 있었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 자신이 승인한 계약, 자신이 눈 감아온 현실. 그 모든 것이 저 여성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정우는 심장이 늦게 뛰는 사람이었다. 의사는 부정맥이라 했다. 약을 먹고 있었고 격한 운동은 피해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다. 분노 앞에서는 노인도 젊어지는 법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몇 번이나 유리문을 열려다가 참았다. 지금 들어가서 위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다.
시스템의 문제였다. 구조의 문제였다. 정우는 조용히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8시 긴급 임원회에 소집하세요. 무슨 안건입니까, 사장님?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 재검토입니다. 외주 업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사장님, 그건 질문 받지 않습니다. 소집하세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성공이란 숫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드는 시스템 위에 세워진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정우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에 오르며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회사로 갑시다. 지금 돌아가십니까? 저녁 약속은 취소하세요. 할 일이 생겼습니다. 차가 출발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보고서의 숫자만 보고 그 숫자 뒤에 사람들을 잊어버린 게, 효율과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존엄을 거래한 게, 그날 유리문 너머에서 본 장면은 정우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무릎 꿇은 여성의 떨리는 어깨, 바닥에 흩어진 서류, 울음을 참으며 헤드셋을 다시 쓰던 모습.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60대 중반의 손이었지만 그 주먹에는 힘이 있었다. 바꿀 수 있다는, 바꿔야 한다는 의지의 힘이었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의 하루는 이제 시작이었다. 정우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끝까지 지켜봤다. 상담원은 몇 번이나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우는 궁금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가? 무엇이 한 사람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하는가? 사무실로 돌아온 정우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상담센터 외주 계약서 전부 가져오세요. 처음 계약부터 지금까지. 지금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요. 30분 후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 6개가 쌓였다. 정우는 가장 오래된 파일을 펼쳤다. 5년 전 외주 전환을 결정했던 바로 그 계약서였다. 표지에는 고객상담센터 위탁 운영 계약서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재무팀이 작성한 검토 의견서가 나왔다. 연간 인건비 20억 원 절감 예상, 유연한 인력 운용 가능,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모두 긍정적인 문구들이었다. 정우는 그 옆에 자신의 필기체로 쓴 메모를 발견했다. 승인, 진행하세요. 그는 계약서 본문을 읽기 시작했다. 제3조 책임과 의무. 의뢰주 업체는 발생한 고객 민원에 대한 1차 책임을 진다. 제5조 평가 및 계약 관리. 을은 매월 상담원 평가를 실시하며 2회 연속 C등급 이하 시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제8조 배상 책임. 서비스 하자로 인한 손해는 을이 전액 배상한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정우의 얼굴은 굳어갔다. 모든 조항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책임은 을에게, 권리는 갑에게. 법률 용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벗겨내면 단순했다. 약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구조였다. 그는 다시 파일을 뒤적였다. 최근 3개월간의 클레임 처리 보고서를 찾았다. 총 247건의 고객 클레임 중 189건이 상담원 귀책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76%. 정우는 한 건 한 건 내용을 읽었다. 제품 설명 미흡으로 인한 오해 발생 마이너스 상담원 책임. 배송 지연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마이너스 상담원 책임. 제품 하자
미발견 마이너스 상담원 책임. 배송은 물류팀 소관이었다. 제품 하자는 생산 과정의 문제였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상담원에게 돌아갔다. 왜?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가장 약한 고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가장 쉬웠으니까. 정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도장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 5년 전 그날 그는 단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승인했다. 20억 원의 절감이라는 숫자에만 눈이 갔다. 그 숫자 뒤에 있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밤 10시가 넘었다. 정우는 과거를 떠올렸다. 30대 초반 그가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시절이었다. 직원 5명이 전부였던 회사. 대형마트와의 납품 계약을 따내는 게 유일한 목표였다. 그날도 정호는 마트 본사 바이어 사무실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바이어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정호보다 나이도 많고 권력도 있었다. 그는 정호의 제안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던졌다. 납기 못 지킨 게 벌써 2번째예요. 죄송합니다. 공장 측 사정이 있어서. 공장 사정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계약서 안 봤어요? 정우는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이번만 봐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꼭 납기를 지키겠습니다. 이번만? 바이어가 비웃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업체가 한둘이에요? 당신 자리에 대체할 사람 줄 서 있는 거 알죠? 그 말에 정호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이 계약을 잃으면 회사가 망한다. 5명의 직원을 길거리에 내보내야 한다. 그는 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바이어는 한참을 정호를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번 납품 단가 10% 깎아요. 그건 싫으면 다른 데 알아보시든지.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10%를 깎으면 남는 게 없다. 하지만 거절하면 계약 자체가 날아간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바이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정호는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40평 남짓한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직원들이 다 퇴근한 빈 공간에서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울면서 다짐했다. 언젠가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절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고. 누군가를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지 않겠다고. 사람 위에 사람을 두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진심이었다. 정말로.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 회사는 커졌다. 직원 5명이 50명이 되었고 50명이 500명이 되었다. 작은 사무실은 자사빌딩으로 바뀌었다. 유통업에서 홈쇼핑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연 매출은 1,000억을 넘어섰다. 그 과정에서 정호는 잊었다. 아니, 잊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바이어 앞에서 무릎 꿇던 그날의 굴욕을, 단가를 깎이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무력함을, 책상에 엎드려 울던 그날 밤의 다짐을. 회사가 커질수록 경영진 회의에서 오가는 단어들은 달라졌다. 효율, 절감, 최적화, KPI, 아웃소싱. 차갑고 날카로운 단어들. 사람은 어느새 숫자가 되었다. 상담원 120명이 아니라 인건비 20억. 관계는 계약이 되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을. 그리고 오늘 정호는 봤다. 유리문 너머에서 한 상담원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정호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사장 이정호.
그 옆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무릎 꿇은 상담원은 30년 전의 자신이었다. 그리고 서 있던 업체 직원은 지금의 자신이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았을 뿐 그런 관계를 만든 건 자신이었다.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자신이었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을까. 자신처럼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책상 위의 계약서 더미를 보며 정호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것은 무엇인가? 매출? 브랜드 가치? 아니면 누군가의 존엄을 깎아 만든 숫자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내일 회의 안건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흐려졌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져 있었다. 안건은 하나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사람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외주 계약의 모든 조항을 재검토합니다. 그리고 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제대로 사과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비서실장은 정호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눈빛은 30년 전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의 눈빛이었다. 무언가를 꼭 이루겠다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눈빛. 알겠습니다, 사장님. 비서실장이 나간 후 정호는 다시 계약서를 펼쳤다. 이번에는 펜을 들었다. 불공정한 조항마다 빨간색으로 줄을 그었다. 한 줄, 두 줄, 10줄. 페이지마다 빨간 줄이 늘어났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정호는 펜을 내려놓았다. 6개의 파일 모두에 빨간 줄이 가득했다. 그는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오늘 무릎 꿇은 그 상담원에게, 지난 5년 동안 이 계약 아래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30년 전 사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자기 자신에게, 아마 셋 다였을 것이다. 정호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확고했다. 30년 전 그날 밤 책상에 엎드려 울며 했던 다짐을 이제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 위에 사람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정호는 이제 알았다. 정호는 조용히 인사팀과 법무팀을 불렀다. 다음 날 아침 8시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임원들은 급작스러운 소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와 달리 정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외주 계약서 전부 다시 검토하세요. 인사 담당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법률 자문도 받았고 업계 표준 계약서를 따랐습니다. 표준이라는 게 뭡니까? 타사들도 비슷한 조건으로. 정호는 말을 자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또박또박 한 문장만 던졌다. 무릎 꿇게 만드는 계약은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호는 어젯밤 표시해둔 계약서를 펼쳤다. 빨간 줄이 가득한 페이지들을 한 장씩 넘기며 말했다. 어제 상담센터에 다녀왔습니다. 한 상담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업체 직원 앞에서 우리 회사 이름을 달고 일하는 사람이.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건 업체 내부 관리 방식이라서 저희가 관여하기는. 우리 돈으로 우리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내부고 외부고 없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계약서의 한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제3조. 을은 발생한 고객 민원에 대한 1차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클레임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명확히요? 아니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겁니까? 배송 지연은 물류팀 문제입니다. 제품화자는 생산팀 문제고요. 그런데 왜 상담원이 무릎을 꿇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외주 업체와의 계약, 상담원 근무 환경, 클레임 처리 프로세스, 전부요. 2주 안에 보고서 올리세요.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사장님, 그런데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하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텐데요. 연간 최소 15억 원 이상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정우는 재무팀장을 바라봤다.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릎 꿇게 해서 아낀 돈으로 뭘 했습니까? 그 15억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재무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누군가의 존엄을 깎아서 만든 것이라면 그건 우리 회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정우는 회의실을 둘러봤다. 우리가 홈쇼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설명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습니다. 고객도 가치도. 인사 담당 상무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면 재검토 시작하겠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법무팀이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인사팀이 상담원들을 익명으로 면담했다. 나흘 만에 첫 중간 보고가 올라왔다.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외주업체는 수년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책임을 전가했다. 클레임이 발생하면 원인과 관계없이 무조건 상담원 책임으로 처리. 월 평가 점수로 협박. 시등급 이외면 해고 위협. 추가 근무는 사실상 강제. 거부하면 다음 계약 갱신 때 불이익. 더 심각한 건 내부 관리자들의 방조였다. 담당 과장은 성과 유지를 이유로 이 모든 걸 묵인했다. 아니, 묵인을 넘어 조장했다. 업체 관리 잘하고 있다는 보고만 올렸다. 응대율 98%, 클레임 감소세. 숫자는 좋았으니까. 정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었다. 성과를 강조하고 효율을 추구하고 숫자를 요구한 게 자신이었다. 그 압박이 중간 관리자들을 거쳐 가장 약한 고리에게 쏟아진 것이다. 일주일 후 정우는 그 상담원을 직접 불렀다. 회의실이 아닌 사장실로. 비서실장이 물었다. 면담 시간은 얼마나 잡을까요? 제한 없습니다. 그분이 말하고 싶은 만큼. 상담원은 사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노크하기가 두려웠다. 사장을 만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혹시 문책을 받는 건 아닐까? 그날 일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상담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로 안내했다. 아닙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는 직접 차를 따라 건넸다. 상담원은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흔들렸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저 듣고 싶을 뿐입니다. 정우는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왜 무릎을 꿇었나요? 상담원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참 만에 나온 대답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회사에 피해 갈까 봐요. 무슨 피해를 말하는 건가요? 클레임이 많으면 업체 평가가 나빠지고 그럼 저희 팀 전체가 잘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그 말에 정호의 목이 잠겼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것도 혼자 지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분은 자주 그러시나요?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에 두세 번은요. 클레임이 들어오면 꼭 저희를 부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내고 그 사람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다시 쥐었다. 그날은 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누가 그러라고 했나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한 겁니다. 알아서요? 상담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에 다른 분이 그러셨거든요. 사과를 안 받아주셔서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무릎 꿇는 게 학습된 것이었다. 굴복의 제스처가 생존 방식이 된 것이었다.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일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꾸중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평가 제도가 생기고 등급이 나뉘고 그러면서요. 상담원은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사장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희는 정말 을인가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낮은 건가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질문은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다. 고객님들 전화 받고 불편 들어드리고 문제 해결해 드리는 일이요.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누군가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상담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출근하는 게 무서워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은 또 누가 혼날까? 제 차례는 언제일까? 그런 생각만 해요. 아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5살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상담원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토요일에도 나가야 한다고 하면 아이는 이해 못하잖아요. 왜 엄마는 집에 없냐고 물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등을 보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상담원은 혹시 잘못 말한 건 아닌가 불안했다. 정우가 돌아섰을 때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 도장이 그 계약서에 찍혔습니다. 제가 숫자만 보고 사람을 안 봤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정우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바로 연락하세요. 저한테 직접요.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24시간 받습니다. 상담원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상담원이 나간 후 정우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다시 배웠다. 숫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회사에 피해 갈까봐 무릎을 꿇었다는 그 말, 5살짜리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그 말, 출근이 무섭다는 그 말, 이게 자신이 만든 회사였다. 이게 자신이 쌓아온 성공이었다. 정우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내일 전 임원회의 소집하세요. 오전 9시. 안건이 우리 회사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30년 만이었다. 오늘 한 사람을 만났다.
3년 동안 무릎 꿇는 법을 배운 사람을 나는 오늘 깨달았다.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존엄 위에 세워진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펜을 내려놓고 정우는 천장을 바라봤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였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야 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회사. 그게 진짜 회사였다. 일주일 뒤 계약 해지 통보가 나갔다. 법무팀이 작성한 공문은 간결했다. 계약 위반 및 인권 침해 사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함. 외주 업체 대표의 전화가 10분도 안 돼서 걸려왔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왔는데 갑자기 이게 뭡니까? 정우는 침착하게 답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몰랐을 뿐입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해명할 기회를.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관리 차원에서. 정우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우리 직원 8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당신들 밑에서 일하던 120명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정우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이제야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외주 업체 법률 대리인에게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예고. 금액은 50억 원이었다. 법무팀장이 급하게 사장실로 들어왔다. 사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업체 측에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상했습니다. 50억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도 그들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도 준비하세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회사 이미지에도.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미지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법무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흘 후 외주 업체 대표가 직접 찾아왔다. 비서실에서 면담 요청을 거부했지만 그는 로비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정우는 결국 그를 만나기로 했다. 사장님, 부탁입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업체 대표는 허리를 숙였다. 정우가 30년 전 바이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 생각해 주십시오. 80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120명의 가족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건 관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갑의 위치에서 을을 짓밟았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업체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톤을 바꿨다.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습니다. 업계에 소문 퍼뜨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소문이요? 홈쇼핑 업계가 좁습니다. 다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죠. 이정호 사장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거래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우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죠. 나가주십시오. 사장님, 경비 모셔내세요. 업체 대표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후회하실 겁니다. 업계에서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정우는 담담히 답했다. 사람을 버리고 버티는 업계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업체 대표가 나간 후 정우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떨림이 왔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하지만 압력은 계속됐다. 업계 단체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사장님, 요즘 업계가 시끄럽습니다. 외주 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엇이 불안합니까? 이 사장님이 만든 선례 때문입니다. 다른 홈쇼핑사들도 따라할까 봐요. 따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각자 판단할 문제죠. 하지만 업계 전체를 흔드는 건. 정우는 말을 끊었다. 업계가 잘못됐다면 흔들려야 합니다. 이 사장님,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가시면. 이상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이상입니까? 단체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외롭다는 건 아시죠? 외로워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호는 전 직원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직원 여러분께. 지난 일주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소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외주 업체와의 계약 해지, 그로 인한 파장.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고객 상담센터를 자체 운영합니다. 모든 상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임원 6명이 사장실로 몰려왔다. 재무팀장이 먼저 말했다. 사장님, 이건 너무 급진적입니다. 12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2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사팀장이 이어받았다. 관리 부담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인사팀 규모로는 120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법무팀장도 우려를 표했다. 소송 리스크도 있습니다. 업체 측이 50억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고 업계 전체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우는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바라봤다. 반대는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진행합니다. 사장님, 25억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5년간 사람의 존엄을 팔아서 아낀 돈이 그것보다 많습니다. 관리 부담이 문제입니까? 그럼 인사팀을 확충하세요. 소송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정당함이 있으면 됩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은 숫자를 걱정합니다. 저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기준은 제가 정합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우의 눈빛이 확고했다. 한 달 후 새로운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회사 건물 5층 전체를 리모델링했다. 외곽 낡은 오피스텔에서 본사 깨끗한 건물로 120명의 상담원 전원이 정규직이 되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명함에는 고객 만족팀이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상담원이 아니라 평가 제도는 전면 개편됐다. 시등급 이외 해고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클레임 처리 프로세스도 바뀌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소식 날 정우는 상담원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회사의 정식 가족입니다. 을이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한 상담원이 손을 들었다. 그날 무릎을 꿇었던 그 상담원이었다.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30년 전에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힘이 생기면 누구도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오늘이 그 약속을 지키는 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울고 있었다. 한편 외주업체의 횡포는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 그 다음에는 언론 보도로. 한 방송사가
홈쇼핑 상담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익명으로 증언하는 전직 상담원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무릎을 꿇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시등급 받으면 다음 달에 잘린다는 게 공포였어요. 토요일에도 나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다. 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다른 홈쇼핑사들도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업계가 흔들렸다. 외주 업체의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런 업체와 일하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업체는 주요 계약 3건을 잃었다. 직원 80명 중 50명이 퇴사했다. 1년 후 업체는 폐업했다. 박살냈다는 표현은 과격했다. 언론이 붙인 수식어였다. 하지만 정호는 알았다. 무너진 건 업체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걸. 갑과 을의 관계, 권력의 남용, 약자에게 떠넘기는 책임. 그것들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관행을 처음 만든 건 자신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걸.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성과라는 압박으로.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입니다. 변화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마다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호는 확신했다. 이 길이 맞다고. 사람을 지키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날 밤, 그날 무릎 꿇었던 상담원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장님, 오늘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무슨 일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단다.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합니다. 제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셔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다시 배웠다.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몇 달 후 정호는 다시 센터를 찾았다. 예고 없이 조용히. 이번에는 비서실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저 혼자서 아침 일찍 5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밖에 서 있을 필요가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침 회의 중이던 상담원들이 고개를 들어 인사했다.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연스러웠다. 두려움이 없었다. 정호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센터를 둘러봤다. 5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은 파티션 대신 밝은 색상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형광등 대신 자연광에 가까운 LED 조명이 켜져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이달의 베스트 상담 사례가 게시되어 있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그날 무릎 꿇었던 상담원은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다. 김은지. 정호는 그녀의 이름을 이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신입 상담원 3명을 데리고 교육 중이었다. 모니터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정호를 보고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입 상담원들도 따라 일어났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교육 중이었나요? 방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타이밍이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5개월 전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단단했다.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신입 상담원들을 정호에게 소개했다. 이분들이 지난주에 입사한 신입 팀원들입니다. 박지민, 최서연, 강동욱 씨.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정호는 의자를 하나 끌어와 앉았다. 신입 상담원들은 어색해했다. 사장이 바로 앞에 앉으니 긴장하는 게 당연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박지민이라는 20대 중반의 여성이 먼저 대답했다. 좋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요. 무엇을 걱정했나요? 상담 업무가 처음이어서요. 실수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실수해도 다 같이 해결하니까요. 팀장님이 옆에서 계속 봐주시고 선배님들도 자기 일처럼 도와주세요. 최서연이 끼어들었다. 저는 다른 회사 상담실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달랐나요? 거기는 실수하면 혼났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그래서 전화 받는 게 항상 무서웠어요. 이번에 올 때도 걱정했는데. 서연이 은지 팀장을 바라봤다. 여기는 혼나는 게 아니라 배워요. 팀장님이 늘 그러세요. 실수는 성장의 기회라고. 정우는 은지를 바라봤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께 배운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게서요? 네. 사장님이 저를 대하셨던 방식이요. 은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날 사장실에서 차를 주셨을 때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사람은 이렇게 대할 수도 있구나. 지위와 관계없이요. 그래서 저도 신입 팀원들한테 똑같이 하려고 해요. 강동욱이 말했다. 저희 첫날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여기는 의리 없다고. 다 동료라고. 정우는 신입 상담원들에게 물었다. 실제로 일하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지난주에 큰 실수를 했어요. 고객님한테 잘못된 정보를 드렸어요. 알고 보니 제품 코드를 잘못 봤더라고요. 그래서요? 팀장님이 바로 옆으로 오셔서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고객님한테 다시 전화드려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보상 방안을 설명했어요. 끝나고 나서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괜찮아. 다음엔 코드 확인을 2번 하면 돼. 이렇게 배우는 거야. 서연이 덧붙였다. 저는 어제 진상 고객을 만났어요.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서 울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오셔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셨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고객님도 힘든 일이 있었을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요. 정우는 은지를 보았다.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제가 받았던 위로를 그대로 전해준 것뿐이에요. 동욱이 말했다. 그리고 여기는 평가 방식도 달라요. 다른 데는 개인 점수로 순위를 매기잖아요. 여기는 팀 전체 성과로 봐요. 그러니까 서로 도울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없어서 좋습니까? 경쟁은 있어요. 근데 다른 팀이랑 경쟁하는 거지 팀원끼리는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우는 은지에게 물었다. 팀장으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처음엔 떨렸어요. 제가 팀장이 될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이 팀원들이 이 일이. 은지는 신입 팀원들을 바라봤다. 이 사람들이 저처럼 무릎 꿇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출근이 두렵지 않게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정우의 목이 메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우가 센터를 돌아보는 동안 은지가 옆에서 설명했다. 저기 휴게실 보이시죠? 예전엔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어요. 힘들 때 가서 쉴 수 있게요. 누가 제안한 겁니까? 팀원들이요. 매달 팀 회의에서 개선 사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인사팀에 전달하면 검토해 주세요. 많이 반영됩니까? 거의 다요. 지난달에는 헤드셋을 바꿨어요. 더 편한 걸로.
그전 달에는 상담 매뉴얼을 개정했고요. 매뉴얼을요? 네. 실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만든 매뉴얼이 더 현실적이거든요. 본사에서 만든 건 이론적이지만 저희가 만든 건 실전형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었다. 정우는 직원 식당에서 상담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특별히 준비된 자리가 아니었다. 그냥 식판을 들고 빈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 은지가, 맞은편에 신입 팀원들이 앉았다. 그들은 편하게 이야기했다. 아이 이야기가 나왔다. 은지 팀장님 딸, 이제 6살이죠? 응, 지난달에 생일이었어. 유치원 잘 다녀요? 잘 다녀. 요즘은 그림 그리는 게 재밌대. 매일 엄마 그림 그려와. 보여주세요. 은지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치마 입은 여자와 작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위에 엄마 사랑해라고 삐뚤삐뚤 쓰여 있었다. 예쁘네요. 정우도 같이 보며 말했다. 아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보이네요. 은지가 정우를 보며 웃었다. 예전에는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싫었어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해요. 엄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주말 계획 이야기도 나왔다. 이번 주 토요일에 등산 가려고요. 어디로요? 북한산. 가족들이랑요. 좋겠다. 날씨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주말에 뭐 해요? 나 아이랑 놀이터 가고 마트 가고. 평범하게. 정우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토요일 출근 강요가 없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5개월 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다. 회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불평이 아니라 제안이었다. 사장님, 상담 매뉴얼에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최근에 노인 고객님들 문의가 많이 늘었거든요.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하는 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안입니다. 인사팀에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요. 다른 팀원이 말했다. 고객 케이스를 월별로 정리해서 공유하면 어떨까요? 이번 달에 이런 문의가 많았다.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요.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검색할 수 있게요. 정우는 메모했다. IT팀과 협의해 봅시다. 실현 가능한 제안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센터로 돌아가는 길, 은지가 정우에게 말했다. 사장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은지는 사물함으로 가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개소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120명이 함께 웃고 있는 단체 사진. 사물함에 붙여뒀어요. 힘들 때마다 봐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가끔요. 진상 고객도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이 사진 보면 생각해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다 있구나. 정우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자신도 그 안에 있었다. 중앙에 서서 양옆의 상담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저도 이 사진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요. 정말요? 매일 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센터를 나서며 정우는 생각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다. 매출이 아니라 누가 고개를 들고 일하는가였다. 숫자가 아니라 누가 미소 지으며 출근하는가였다. 그날 유리문 너머에서 본 장면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무릎 꿇은 여성, 떨리는 어깨, 바닥의 서류. 그 장면은 정우의 인생을 바꿨다. 하지만 그 장면 덕분에 그는 다시 사장이 될 수 있었다. 진짜 사장으로, 사람을 지키는 사장으로. 사무실로 돌아온 정호는 책상 위의 액자를 다시 봤다. 개소식 단체 사진.
120명의 얼굴, 그들의 미소 하나하나가 보였다. 은지의 미소도 신입 팀원들의 미소도. 그날 저녁 정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 센터에 다녀왔다. 5개월 전과는 다른 곳이었다. 아니, 같은 장소지만 완전히 다른 회사였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갔다. 은지는 이제 훌륭한 팀장이 되었다. 그녀가 말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한테 배웠다고. 나는 그 말에 부끄러웠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다. 그녀가 나를 가르쳤다. 무릎 꿇으면서도 회사를 걱정하던 그 모습이 성공이 무엇인지 알려줬다. 펜을 내려놓고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있을까? 그중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일할까? 정호는 다짐했다. 자신의 회사만이라도 무릎 꿇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회사. 두려움 없이 출근할 수 있는 회사.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사. 아이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회사. 그게 진짜 성공이었다. 정호는 이제 알았다.